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전담팀을 구성한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주요 관련자들 간의 통화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행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사무실 등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주거지, 또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와 함께 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걸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의 전화 녹취록 10여 개 등 핵심 단서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록엔 대장동 개발 수익 자금 중 10억 원이 넘는 돈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겨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녹취록을 포함해 압수한 증거 자료 등을 분석하면서 이번 의혹의 핵심인 사업자 선정 과정과 수익 배당 설계 경위 등 개발 전반의 과정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16명 등 수사 인력 40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성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신속히 착수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설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설계자가 이재명 지사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 지사는 국민의힘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빗속에 성남 대장동 현장을 둘러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이 후보가 특혜에 연루됐다면 부패고 몰랐다면 무능했다는 겁니다. 무능이냐 부패냐 답을 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부도덕한 집단과 같이 이런 추진한 개발을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치적으로 홍보했던 것도 참 후한무치하다. 특검 도입을 강조한 이 대표는 설계자가 또 다른 김한수를 생각하기 전에 신속히 수사하라며 검찰을 압박했고 당내 특위는 경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에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 거래까지 도마에 오르자 비난의 화살을 이 지사로 돌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비리의 중심이란 사실이 연일 밝혀지는데도 야당이 적반하장식 대처를 한다며 즉각 반격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 문제를 알고도 숨겼다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봉고파직에 더해서 저기 남극 지점에 위리안치를 명하고. 봉고파직은 과거 못된 벼슬아치를 파면하고 창고에 가둔 형벌이고 위리안치는 귀양을 보내 가시 울타리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며 반발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추석 연휴 대이동의 여파가 반영되면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역대 2번째로 많았죠. 오늘도 2,000명대 중반을 넘어설 거라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희 기자, 밤사이 확진자 수 얼마나 집계됐습니까? 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에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2,244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는 400명 정도 줄었지만 수요일 기준으로는 종전 최고치인 2,152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잠시 후인 오전 9시 반에 발표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최소 2,400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22명으로 77%, 비수도권이 522명으로 23%를 차지했는데요.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7월 7일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까지 86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죠. 그런데 이 상태라면 단계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현행 거리두기 단계, 그러니까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조치가 또 한 번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가 어젯밤에 회의를 열었는데요. 현 단계 2주 연장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3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 거리두기 단계를 일단 10월 17일까지 더 적용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아직 정점에도 이르지 않았다며 당분간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대 고비인 개천절 한글날 연휴에 모임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면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 인센티브 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뉴스룸에서 MBC 뉴스 이준입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특별위원회를 통해 3개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3개월 더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각각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국회 언론미디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이견을 좁혀보겠다는 겁니다. 특위에선 언론중재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언론 전반의 사항을 함께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 끝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초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처리에 힘을 싣던 민주당 지도부가 공을 미디어 특위로 넘긴 것. 강행 처리 시 여당 독주라는 비난과 함께 임기 말 국정 운영은 물론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 특위 구성안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의원 251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가결됐습니다. 정찬민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투표 전 신상 발언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일본의 100대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도쿄 고현승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현승 특파원, 기시다는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일본 외무상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자민당 내 비둘기파인 기시다파 수장으로 온건한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은행원 생활을 하다 중의원은 아버지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서 히로시마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구선의 의원입니다. 아베 정권 때 4년 8개월간 최장수 외무상을 지냈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습니다. 총재 선거 당선 직후 기시다는 우선은 코로나 방역 대책에 집중하는 한편 경제 정책에선 성장만이 아닌 분배에 방점을 둔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외교 측면에선 아베 전 총리의 그늘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베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한일 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선거 기간에 한일 관계에 관한 생각을 밝혔는데 한국이 약속을 어겼고 해법을 가져야 한다는 아베 스가 정권 입장 그대로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対話は必要ですが、その基本をしっかり守りながら韓国に考えてもらう。今言った点においてはボールは韓国にあると私は思っています。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 과거사에 대한 입장도 비슷한데요.
당장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폭발성 있는 현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국내적으로는 오는 11월 중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외교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의 안보 협력 등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상회담 재개 등 대화 가능성은 주목할 만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